다행히 이번 지진은 규모에 비해서 피해가 적지만 앞으로 이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방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상황을 먼저 전하기 위해 오늘 대전, 세종, 충남 7시 뉴스 평소보다 다소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제주 서귀포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전과 세종에서도 흔들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발생 직후 건물 흔들림 등을 느꼈다는 신고와 문의 전화가 모두 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소방본부에는 흔들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네, 어제 과부하로 접속 장애가 생긴 방역 패스에 대해 정부는 대국민 사과와 함께 관련 서버를 긴급히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방역 패스 접속에 일부 과부하가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오늘도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 대해선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식당, 카페 등에서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 접종과 음성 확인을 증명하는 QR코드 시스템에 어제에 이어 오늘 점심시간에도 일부 접속장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밤새 긴급하게 서버를 증설했다고 하지만 네이버 앱 등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접속 문제로 생긴 방역 패스 미확인에 대해서는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방역패스 어플리케이션이 과부하로 접속장애를 일으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567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위중증 환자는 906명이 됐고 사망자는 하루 사이 94명이 늘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82%,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두 2만 5천여 명이고 병상 배정을 하루 이상 기다린 환자는 수도권에서만 807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6곳의 병상 821개가 이번 주부터 추가로 운영됩니다. 고령 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2곳은 월요일부터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거점 전담병원 3곳과 중등증 병상 500곳도 추가로 운영됩니다.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 감염이나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가 3개 이상 동시에 이뤄지거나 3번 이상 반복될 경우도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387명이 더 나왔습니다. 대전 151명, 세종 20명, 충남 216명입니다. 대전은 중구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와 종사자 11명이 확진됐고 대덕구의 한 초등학교와 관련해 학생과 가족 등 9명이 추가로 연쇄 감염됐습니다. 또 요양시설과 관련해 4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요양시설 7곳에서 414명이 확진됐습니다. 세종은 확진자의 일가족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충남은 계룡의 한 기도원에서 목사와 교인 등 6명이, 서산의 119 안전센터에서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한편 대전에선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요양병원 확진자 등 70대에서 90대 고령 환자 8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네, 얼마 전 내년 지역화폐 발행액이 30조 원으로 대폭 늘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겉보기에는 예산 30조 원을 정부가 모두 지원하는 듯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절반 수준인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예산을 지자체 부담으로 떠민 건데 당장 내년부터 각종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 1호음이 발행 2년 만에 혜택을 대폭 축소합니다. 뒤따라 출시된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과의 기능 중복 논란에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원마저 끊기면서 전액 구비로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구비 20억 원으로는 10% 캐시백을 유지하는 것만도 벅차 발행 규모는 올해 5분의 1로 줄이고 구매 한도나 사용 지역 모두 축소할 방침입니다. 정부에서 할인 지원과 관련해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에 대덕이로움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고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도 올해 1,000억 원에 달했던 국비 지원이 내년엔 450억 원 정도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처럼 10% 캐시백 혜택을 유지하려면 대전시가 부족한 수백억 원을 추가로 떠맡아야 합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소 축소됩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비를 추가 부담해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된 건 내년도 정부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이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기존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편성된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의 절반 수준인 6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30조 원어치 발행하려면 10% 캐시백에 해당하는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부는 3조 원의 20%인 6천억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긴 겁니다. 기획재정부가 지역화폐의 경제 효과를 의심하면서 추가 예산 지원은 없다고 못 박은 상황. 코로나19로 침체에 놓인 지역 경기에 그나마 숨통 역할을 했던 지역화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네, 지역화폐 문제 직접 취재한 이정은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의 올해 캐시백 혜택이 어제로 종료가 됐잖아요. 사실 공지 뜬 거 보고 저도 좀 아쉬웠었는데 관련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이런 공지를 내년에는 더 자주, 더 빨리 보게 되는 거죠? 네, 지역화폐는 이렇게 예산이 떨어지면 바로 혜택이 중단될 만큼 예산에 민감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에 비해 반토막 나면서 지자체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사전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10만 원을 충전해서 쓰면 10%인 만 원이 캐시백으로 쌓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만 원이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전국에서 20조 원어치 지역화폐가 발행됐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2조 원을 예산으로 부담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와 지자체 사이 분담 비율입니다. 네.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줄수록 발행 규모나 혜택이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올해는 6대4 비율로 정부가 조금 더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요. 30조 규모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린다고 해놓고 실제 국비는 올해 1조 2천억 원의 반토막인 6천억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네. 30조 원어치를 발행하려면 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6천억 원만 배정한 건 결과적으로 정부는 20%만 분담하겠다 결정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지자체 몫으로 남겨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부터 지역화폐 발행 규모나 혜택을 줄여 나가야 할 상황입니다. 발행 규모는 늘린다면서 예산 지원은 줄인다.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인데 이 배경이 뭔가요? 네, 발행 규모를 30조로 늘리겠다고 한 건 국회의 특히 민주당의 결정이고요. 관련 예산을 줄인 건 정부, 그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결정입니다. 지금의 이 이상한 상황은 결과적으로 정부와 여당 사이 엇박자의 결과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재부는요, 그동안 지역화폐 효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수차례 내비쳤었습니다. 지난 10월 정부 예산안을 발표할 때도 지역화폐 예산을 올해보다 77%나 삭감해 내놓는 바람에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반대 집회를 하는 등 시끄러웠습니다. 예. 기재부는 국민들이 10% 캐시백 혜택을 위해 지역화폐를 쓰긴 하겠지만 가계 수입이 한정된 만큼 현금이나 카드 지출을 줄이게 돼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 경제 효과가 미비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지역화폐의 사용처가 제한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 지역화폐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만큼 대선을 앞두고 정책 띄우기에 나선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때문에 야당은 이재명포 예산이라며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여당 단독으로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이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앞서 이 기자가 취재한 대로 당장 이제 대전 대덕구가 지역화폐 발행 규모와 혜택을 줄이기로 했고 대전시 그리고 충청도, 충남의 상당수 시군도 영향을 좀 받겠네요. 네, 모두 부담이 늘었습니다. 대전시만 해도 올해 2조 2천억 원어치 온통대전을 발행하면서 2,200억 원을 썼는데요. 이 중에 40% 수준이 국비로, 나머지가 시비로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중에 지금까지 확보한 국비가 450억 원으로 올해의 반도 안 됩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한 충남의 시군들은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국비 지원이 늘지 않으면 대전, 대덕구처럼 발행 규모나 혜택을 축소하는 지자체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내년 4월과 6월에 각각 큰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화폐 혜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사실 시민보다는 해당 단체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요. 이 선거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내년 상반기에 급작스럽게 지역화폐 혜택을 줄이진 않겠지만 예산은 한 부분이 늘면 다른 부분은 줄기 마련이라서 늘어난 시군 부담을 어떻게 조절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예, 지역화폐 상황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충남의 각 시군들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지역민들에게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용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일선 시군 공무원들이 미수령자를 직접 찾아다니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상생지원금 접수 창구입니다. 이달 초 신청 기한이 끝났는데도 계속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거나 천안시의 자체적인 지원금 지급 사실을 몰라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네, 12월 3일까지 신청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미신청자들이 많아서 12월 24일까지 신청 창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부터 소득 하위 88%에게만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 천안시는 충청남도의 예산 지원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에게 자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지만 대상자 10만 3천여 명 가운데 17%에 해당하는 1만 7천여 명이 아직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보한 42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금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0%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20%대나 30%대는 물론 금산군의 경우 대상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사람만 신청해 미신청자 비율이 42%에 달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수시로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미수령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등 지원금 지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 사용되는 자금이니만큼 모든 분들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각 시군에서 지급하는 코로나19 지원금 사용 기한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돼지열병의 항체 여부를 검사하는 진단키트가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을 단속하는데도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면 국내산인지 외국산인지 판별할 수 있어서 최근 적발 건수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정육점에 단속 반원이 들이닥칩니다. 현수막에 국내산 돼지고기로 표시돼 있지만 가게 안에서는 외국산 돼지고기 구입 서류가 발견됩니다. 점주는 외국산을 팔지 않았다며 부인합니다. LA 갈비밖에 안 쓴다 소리죠? 나머지는 다 국산만 쓰고. 하지만 진단키트로 확인하자 외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벨지를 부착하지 않는 수법으로 속에서 판매했고 혹은 부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표시와 거짓 이력 번호를 부착해서 판매했습니다. 국내 돼지 대부분이 접종한 돼지열병 백신의 항체 검출 여부를 이용해 외국산을 판별한 겁니다. 국내산 삼겹살은 2줄이 나오고 외국산 돼지고기는 1줄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덕분에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단속이 정확하고 빨라졌습니다. 올해 처음 단속 현장에 도입됐는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집중되는 지난 여름 휴가철과 추석에 위반 적발 건수가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존에는 한 4일 정도 실험실 분석을 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키트를 통해서 약 5분 만에 판별할 수 있고. 농산물 품질 관리원은 앞으로도 이 키트를 활용해 돼지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또 지역 정책과 정치 현안에 관한 생각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전을 찾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도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정을 했습니다. 어떤 각오로 출마를 하셨는 건지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34년 동안 양당이 번갈아 집권을 하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최대의 피해자가 청년과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유능한데도 자기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기후위기에도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로만이 아니라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대전에서의 처음 일정이 원자력 연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장 방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걸까요? 이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화석 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최근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핵발전을 이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발전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재생에너지 발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핵발전은 그 위험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9월 달에 잦은 태풍으로 핵발전소 6기가 비상 중단된 사고도 있었고요. 또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면서 한울 1, 2호기가 정지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위험도가 여전하고요. 또 하나는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대체 에너지 발전을 50% 하는 게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시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죠. SMR. 이거는 2030년까지는 아예 상용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30년까지 실용화가 되지 않는 SMR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그때까지 기후위기 대응을 사실상 안 하겠다는 뜻의 다름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탈핵은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쇄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명이 다 된 원자로는 이제 당연히 폐쇄해야 되고요. 새로 원자력을 발전소를 짓지 말고 지금 가동되는 원자력 발전소는 가동을 계속해서 수명이 다할 때 자동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명이 다한 걸 종료하면 대체할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시겠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지금부터 이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를 50% 확대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보다도 재생에너지 발전이 훨씬 그 비용이 절감되는 포인트가 지금 2, 3년 후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오셨으니까 지역 현안에 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판에서 지역이 사라졌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심 후보께서 구상하시는 지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또 구체적으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대한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극단적인 그 지역 불균형 정책, 그러니까 불균형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행정수도 이전을 구체적으로 조기에 완료해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그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의 중심이 이 대전, 세종, 충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국회의사당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청와대도 조기에 청와대도 단계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통령을 뽑아주시면 바로 그 준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적으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거기 구체적인 로드맵도 갖고 계신 겁니까? 일단 이제 올 9월 달에 그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이제 세종 의사당 건립이 이제 추진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국회 의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북악산 자락에 그 구중궁궐처럼 청와대가 있을 게 아니라 행정부가 이전한 이
세종시에서 대통령이 직무를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이제 일단은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할 생각이고요. 이제 좀 중기적으로는 개헌을 해서 개헌까지. 세종을 수도로 명명하고 국회의사당과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그 공약들이 행정수도 완성 공약들이 나올 때마다 이 세종이라든지 충남 또 대전 지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부작용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으신지요? 그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게 전데요. 예. 그러니까 이전은 그냥 건물만 지으면 이전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그 지역에 뭐 오늘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전 일대에 핵폐기물이 많이 저장돼 있거든요. 이런 이제 위험을 제거하는 일까지 촘촘하게 청사진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무조건 계획도 없이 이전 발표만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켜서 작년에는 대전 세종 쪽 세종시가 전국 최고로 그렇죠. 집값이 많이 올랐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 지역 분들이 좀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선거 앞두고 선거용으로 에드벌룬 띄운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충남 쪽에 이제 보령에 그 석탄화력 발전소가 이제 폐쇄돼야 되는데 4월 6기가 조기 폐쇄돼야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폐쇄될 때 여기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앉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되면 폐쇄되는 계획 안에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 전직 훈련, 그다음에 일자리 전환까지를 다 국가가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예. 노동 문제도 얘기하셨으니까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후보의 제1 공약 주 4일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 4일제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300시간대거든요, 연간. 예. 네. 그 OECD 근무 시간이요? 네, 유럽은 이제 1,800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무려 한 580시간 정도를 우리가 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 4일제는 이제 시대 정신이 됐다. 원래는 제가 공약을 냈는데 이제 제 공약이 아니라 시민의 제1호 공약, 청년의 제1호 공약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금 2030 세대는 95년도 우리가 OECD 가입을 했으니까요. 그 전후에 태어난, 말하자면 선진국에서 태어난 세대예요. 그러니까 선진국다운 삶에 대한 열망이 크게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시민의 열망이 모아진 게 시대 정신이고 그 시대 정신을 받아 안는 게 정치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명실상부한 세계 12선진국이 선진국 시민들이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의지를 가지면 이해 당사자들을 그 한 테이블에 모아서 추진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최대한 전 국민 주 4일제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은 임기 안에 주 4일제를 가시화시키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실 정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약들을 실현하시려면 집권을 하셔야 될 텐데 현재 지지율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은 높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양당 체제를 깨고 집권을 하신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지금 뭐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런 경쟁으로 돼 있지만 본질은 양당 체제와 정의당, 심상정이 경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양당만이 집권할 수 있는 이 체제가 그동안의 정치를 퇴행시키고 시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어 왔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고민이 많은데 결국 결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다른 후보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TV 토론을 시작해서 국민들이 갖고 계신 의혹 그리고 비전, 능력 검증을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 TV 토론 과정에서 저는 국민들이 이 전환의 시기에
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통령이 누군가 예. 분명히 판단하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끝으로 이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또 김동연 후보와 모임을 몇 번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단일화 하시는 겁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위해서 전국의 녹색 정치 세력과 녹색 시민을 결집시키는 거고요. 네. 또 하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그동안의 시민사회계나 노동계, 청년계를 함께 이번 대선에서 이제 연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등 중도와는 양당 체제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의 정책 공조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안의 한 마을에서 홀로 살던 80대 할머니가 불길에 휩싸인 집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요. 119 소방대의 발빠른 출동으로 다행히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난 것을 감지해 119에 자동으로 신고해주는 응급 안전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충남 태안의 한 시골 마을, 어둠 속의 주택 뒤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만 있었습니다. 평소 귀가 어두운 할머니는 불기운을 느껴 방에서 나왔지만 이미 불길이 지붕까지 번진 상태. 집 밖으로 탈출하지 못한 채 연기를 들이마셔 쓰러졌습니다. 아주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뵀어요. 들어 마시는 순간에 놨다 쓰러져 버렸어요. 자칫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119 소방대가 도착해 할머니를 구하고 불을 껐습니다. 집에 설치된 응급 안전 시스템 경보기가 작동해 119 소방대와 지자체에 자동 연결돼 신고됐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도 인근 서산의 한 컨테이너에서 홀로 살던 70대 노인이 불길 속에 갇힌 긴박한 상황에서 응급 안전 시스템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특히 시골은 그 주변 환경이 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급하게 와주실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유용하게 현재 홀로 사는 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등 1인 가구에 설치된 응급 안전 시스템 장비는 전국적으로 12만 9천 대. 올해 신고 건수만 전국에서 11,000건에 이를 정도로 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하늘빛이 흐립니다. 지금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시작돼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지만 내린 비가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시야가 조금 답답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우리 지역 전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아침 기온이 4도, 한낮에는 공주와 논산, 대전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충남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당진과 아산이 5도, 한낮에는 태안이 13도를 보이겠습니다. 충남 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보령이 7도, 낮 기온은 서천이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해 중부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는 다소 약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 높이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는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주 후반 기온이 점차 내려가면서 주말 아침 대전이 영하 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눈 소식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